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후에는 병원 옆이 최고지. 맞는 말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은 아플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꾸준히 삶을 지탱해주는 건 다른 곳들입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한 집은 병원보다 더 중요한 이곳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삶에 힘이 되는 집의 조건, 그리고 병원보다 더 중요한 생활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어떤 동네에 살아야 덜 외로울까? 집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 영상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답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노후에 좋은 집. 첫 번째는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갑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매일, 매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지관? 그냥 시간 때우는 곳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70대 김말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합창단 하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 그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합창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목소리도 나오고 웃을 수도 있구나. 3개월 후 김말자 어르신은 합창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노래가 더 저를 살렸어요.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한 곡이 혼자 먹는 밥 10끼보다 낫더라고요. 73세 박순옥 할머니의 일주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서예 교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건강체조 시간.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요리 교실. 간단한 반찬 만들기를 배우며 서로의 레시피를 나눕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독서 모임. 함께 책을 읽고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원예 교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말합니다. 복지관 덕분에 매일이 다릅니다. 월요일엔 붓을 잡고, 화요일엔 몸을 움직이고, 수요일엔 요리를 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복지관이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거의 1만 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복지관, 경로당 등에 거의 안 가시는 분들, 두 번째 그룹 가끔 가시는 분들, 세 번째 그룹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그룹,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내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다라고 답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무려 100명 중 8명 정도 더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사한 결과 이웃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함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복지관 가서 김할머니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박할아버지랑 장기 두고 이런 일상이 있는 분들이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다는 뜻입니다. 복지관이 주는 혜택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섭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입니다. 김할머니 오늘 안 오시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의 기회입니다. 복지관에는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동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의 활력을 보며 격려받고 나보다 연상의 지혜를 들으며 배웁니다. 주민센터 역시 노후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주민센터는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건강 강좌, 취미 교실, 주민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센터의 장점은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15분을 넘어가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20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 복지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은 1년에 몇 번 가지만 복지관은 매일 갈 수 있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몸이 아플 때도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그 거리에 살아야 합니다. 복지관 옆에 산다는 건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연결을 가르는 경계선이고 우울함과 활력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파도 절망하지 않는 노후. 그 시작은 복지관과 주민센터 옆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과 작은 모임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은 심심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병원 옆만 있는 동네는 몸은 챙길 수 있어도 마음은 고립되지만 경로당 옆 동네는 때로는 시끄럽지만 웃음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니까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뭘 하러 가나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더라고요. 오전 10시에 경로당에 도착하면 벌써 7, 8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분들, 화투를 치는 분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순자 할머니는 장기를 배워서 이제 동네에서 제법 실력자로 소문났습니다. 장기 두면서 머리도 쓰고 이기면 기분도 좋고 저도 다음엔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집에 있으면 더 늙어버려. 사람이랑 장기 두고 밥 같이 먹는 게 진짜 보약이지.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로당을 멀리 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게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먹고 뭔 체조냐 하면서. 하지만 일주일 참여해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상철 할아버지는 군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우였습니다. 6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거였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여기서 옛날 동료를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는 게 일과입니다. 체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옛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 안 왔으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담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로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보다 마음이 훨씬 밝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75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적고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분들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뜻입니다. 경로당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복지관보다 더 가깝고 더 편안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둘째,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상부상조의 문화입니다. 오늘 김할머니 안 보이네? 이런 자연스러운 안부 확인이 서로를 챙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 회비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외에도 동네 곳곳에 작은 모임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심지어 동네 카페나 찻집도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경로당은 그 고립을 막아주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로당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너무 시끄럽다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 냄새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경로당 옆에 사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공원과 산책로입니다. 병원 옆에 살면 아플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원 옆에 살면 아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76세 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의사 선생님이 권했습니다. 약보다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집 앞 근린공원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6시 공원에는 벌써 여러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는 분들, 빠른 걸음으로 둘레길을 도는 분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분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겨울에 만난 노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을 나오는 개였는데 한영수 할아버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개가 저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병원은 아플 때나 가지만 공원은 매일 저를 기다려 주거든요. 71세 박민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나이도 많고 겁이 나서 자꾸 미뤘어요.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추천한 건 수술이 아니라 걷기였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에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는 즐거움,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걸음수의 성취감. 예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박민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이시면 산책로로 향합니다. 여기가 제 힐링 장소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공원과 산책로의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 보훈병원에서 70세에서 92세 남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일 공원에서 20분 정도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에서 활동한 우울증 환자 9명을 4주간 관찰한 결과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원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공기가 맑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과 산책로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운동 공간입니다. 헬스장처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꽃,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 이런 자연의 변화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사회적 만남의 장소입니다. 산책하다가 만나는 이웃들,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과의 인사, 벤치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넷째,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햇빛이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5분 이내입니다. 20분을 넘어가면 매일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공원 옆에 사는 것, 이것은 노후의 건강보험이자 심리치료실입니다. 매일 만나는 얼굴 하나,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 하나, 꾸준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노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누구와 마주치시나요? 그 얼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공원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와 시장입니다. 병원은 가끔 가지만 시장은 매일 갑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이곳이 중요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오전 10시면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는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김영자 어르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대화 한마디가 하루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장보기가 단순한 식료품 구매가 아닙니다. 채소 가게에서 오늘의 특가 정보를 듣고, 과일 가게에서 당도 좋은 사과를 고르며, 생선 가게에서 손질법을 배우고, 반찬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발견합니다. 각 가게를 돌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모여서 하루를 채워줍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할머니는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취업했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김영자 어르신에게는 소중한 소통입니다. 대형 마트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차가워요.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장보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어디서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중소형 마트의 사장님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아, 두부가 떨어져 간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이철수 할아버지가 자주 사는 물건들을 기억해두고 챙겨줍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좀 짧으니까 이쪽 걸로 드세요. 할머니 드실 죽도 새로 들어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대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철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다른 고객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오늘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요. 이제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마트 가기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마트에 나오면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마트와 시장에서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정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버스비까지 아껴야 해서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일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런 외로움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지역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 사장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시장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트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골 관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단골 가게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단골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는 친밀감, 취향을 기억해주는 배려, 안부를 묻는 관심,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형마트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하지만 관계는 단절되고 기계적인 계산만 있을 뿐 사람의 정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은 웃음과 대화가 있고 정도 느낄 수 있고 흥정하는 재미도 있지만 집에서 좀 멀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는 가깝고 친밀하고 편리하지만 큰 마트보다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편의성보다 인간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트나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멀면 소용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므로 가까워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가까운 게 좋습니다. 병원은 몸을 고치지만 시장은 마음을 살립니다. 단골 가게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실 때 그 순간의 따뜻함이 하루를 버텨내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단골 가게가 있으신가요? 사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집을 고를 때 마트와 시장까지의 거리도 재어보세요.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얼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는 도서관과 체육센터입니다. 조용히 책만 읽는 곳, 혼자서만 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69세 김순희 할머니는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져 독서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토론을 해?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책을 매개로 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이 담긴 해석들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6개월 후 김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가는 날이 가장 기대돼요. 새로운 책도 읽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책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75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꾸준한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공원에서 걷기만 했는데 겨울이 되자 추워서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체육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박철호 할아버지였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수업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강사님과 동료 어르신들의 격려로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박철호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운동 후에는 체육센터 휴게실에서 건강 정보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합니다. 운동하러 온 건데 친구까지 얻었네요. 이제 하루가 기다려져요.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변화가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239명을 조사한 결과 체육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경험이 운동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 재미가 꾸준한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일수록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더 자주, 더 오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설들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독서 모임, 문화 강좌, 영화 상영회, 전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체육센터는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입니다.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운영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실력보다는 꾸준히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체육센터도 민간 시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상적인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 가능하면 도보 20분 이내가 좋습니다. 너무 멀면 꾸준히 다니기 어렵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루틴을 제공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집을 고를 때 이런 시설들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공간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병원 옆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복지관, 경로당, 공원, 시장,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센터, 이곳들 옆에 사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과 연결로 지탱됩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병원이 가까운 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 동네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합창단 친구,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상대,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강아지와 주인, 시장에서 오늘 뭐 필요해요? 하고 묻는 사장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동료, 체육센터에서 서로 격려하는 운동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지만 이런 곳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 건 아내의 빈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는 게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저는 아주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어느덧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매일 아침마다 퍼졌는데 이제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 의자는 2개였지만 앉는 사람은 저 하나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구나. 혼자 먹는 밥은 그 어떤 반찬이 있어도 씁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혼자 먹기엔 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는 음식들을 보며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아내가 즐겨 앉던 소파 한쪽은 마치 금을 그어놓은 듯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아내의 독서용 안경과 뜨개질 바늘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오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혼자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탄식도 모두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손주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길,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잘했죠? 그럼 우리 손자 최고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집에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뛰어다니던 발소리,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던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미리 간식을 준비해두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놓곤 했습니다. 함께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는 시간,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할아버지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앉아 글씨 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진지한 표정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럴 때면 저도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 시절엔 적어도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밤에도 손주가 제 옆에 와서 TV를 보며 깔깔 웃고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작은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면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집에 있는 날이면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오래된 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그 아이의 웃음이 제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란 건 참 빠릅니다. 어느새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금세 커버리더군요. 예전처럼 손을 꼭 잡을 일도 없어졌고 제가 학교 앞에 나가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자동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모습을, 학교 방향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하는 제 발걸음을 말입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천천히 마지못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하지만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 이 아이도 더 이상 할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게 부끄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딸네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전처럼 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손주는 딸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와서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며 그림을 보여주거나 숙제를 같이 하자고 졸랐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가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제가 물어봐도 그냥요. 네, 좋았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쏟아놓던 아이가 이제는 대화가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간식을 가져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만 할 뿐 함께 먹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기 바쁜 나이가 되었고 제가 와도 잠깐 인사만 하고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커서 그래요? 이제 자기 세계가 생긴 거죠?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 없어졌구나. 집에 도착하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 하루가 채워졌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모두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시간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면 괜히 TV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돌보기로 바빴던 오후가 이제는 텅 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유난히 싱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딸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손주 사진들을 보면 더욱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상장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 걸까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제 모습을 살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거기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도 항상 제 안부부터 묻는 딸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다.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가끔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실제로 지난번에는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새벽에 달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딸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이 저를 위해 등급 신청을 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등급 외 판정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괜찮다고 판정받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건 여전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 입소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도움을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요양원 정보를 보여주며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도 할 수 있다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이 스쳤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차갑고 획일적인 생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불이 꺼지고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곳. 예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더라고. 마치 제가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가 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직은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딸의 속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가끔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면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에서는 피로가 역력히 보였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을 권하는 것도 저를 귀찮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저도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요양원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고 딸에게 의존하기에는 미안하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끔은 밖으로 나가 걸으며 다른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두 요양원으로 가는 게 정답일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언젠가는 해답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체조 시간에 참여했는데 함께 체조를 하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복지, 주택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손짓을 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고작 10만 원. 방마다 안전손잡이,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이웃끼리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이런 데가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아니면 혼자 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곳은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거지요. 자유롭게 생활하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옆에 있던 복지관 직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맞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고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 혼자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건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되 공동 프로그램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습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르신도 충분히 자격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다니,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니, 그것도 경제적 부담 없이 말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LH 지사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체조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고령자복지주택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이면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보증금도 그럭저럭 마련할 수 있겠는데, 평소 같으면 복지관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무겁고 적적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혹시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너무 좋은 얘기라서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자격이 될까?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에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걸까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LH 지사에 가서 문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LH 지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로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있고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가 꽤 뒤쪽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내가 이런 곳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복잡한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를 못 챙겨온 건 아닐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번호가 불렸을 때 그분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차례가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차례가 오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복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자격이 될까요? 직원은 차분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더니 이것저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면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소득 요건도 맞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주택이 바로 아버님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짧은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나는 안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포기해왔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이미 닫혀 있을 거라 단정해버린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몇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생각보다 많았지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서 가져오면 될까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셔서 언제든 오세요. 그 한마디는 오래된 제 마음속 돌덩이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LH 지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안내 책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내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오늘 좋은 곳을 알아봤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가벼움은 곧 무거운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분명 말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몇 달이라는 말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다림이 시작되니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 일과에는 우편함 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갈 때, 저녁에 산책을 다녀올 때, 심지어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갈 때도 꼭 우편함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켠은 서늘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올 거야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우편함이 텅 비어 있으면 또 실망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다시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집에 두고 온 우편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나간 사이에 편지가 왔을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체부가 보이면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요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한 거 기다리고 있어. 소식 오면 알려줄게.
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꼭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연락이 올까? 혹시 제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다시 LH 지사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다시 기회가 오는 걸까? 당신이 곁에 없어도 나 아직 혼자가 아닌 걸까?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사진 속에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라도 들어있으면 순간 가슴이 뛰었다가 복지주택과 관련 없는 걸 확인하고는 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몇 주째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기다리는 일은 젊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기다림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 그림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져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곤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달째 매일 들여다보던 우편함 속에 한 장의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 확정. 짧은 단어 2글자가 내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맞는지, 정말 제가 선정된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됐어. 복지주택 됐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입주 날까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지만 모든 게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 처음 배정받은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넓은 복도, 비상벨. 나이든 제 몸을 배려해준 작은 장치 하나하나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 창문들도 하나둘 열려 있고 어르신들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울린 건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건너편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시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낯설었던 공간이 그 한마디에 금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체조를 했습니다. 관리사분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함께 팔다리를 뻗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땀을 닦는 모습 속에서 잊고 있던 활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나갈 엄두도 못 냈던 아침 운동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인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라면으로 때우던 식사가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누군가의 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삶의 무게도 가벼운 농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홀에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며 서로 감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노래 자랑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다가도 결국 마이크를 잡고 옛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텃밭에선 토마토를 따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채소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같이 나눠 먹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건네받은 빨간 토마토 한 입, 그 싱그러움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웃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돌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긴 삶이 있구나.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을 자유로움과 혼자 살 때는 누릴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면 제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곳을 말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쓸쓸히 늙어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 텃밭에서 함께 기르는 채소들, 저녁 영화를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손주도 가끔 놀러와서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하며 신기하게 둘러보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10만 원. 그 작은 비용으로 저는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았습니다. 밤이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그런 노년을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곳에서요. 때로는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지으며 잘했어요, 당신.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 딸아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 요양원은 가기 싫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처럼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말고도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햇살과 함께,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